자, 이제 24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8월 14일 오후 5시. 호남 권리당원 자동응답 투표가 거기서 마감됩니다.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세 곳에 51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제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예요. 그 표가 내일 저녁 5시에 닫힙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표되는 건 8월 15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그 하루 전날인 셈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숫자 2개만 나란히 놓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6.49%. 이게 작년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얻은 득표율입니다. 상대는 박찬대 후보였습니다. 압승이었죠. 두 번째, 28.2%. 이건 올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호남 지역에서의 정청래 후보 지지율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딱 1년입니다. 차이는 38%포인트. 자, 여러분, 이 숫자를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1년 사이에 호남 당원 27만 명쯤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여론조사가 뭔가를 못 잡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거 내내 제 마음에 걸려있던 또 다른 주제도 다루겠습니다. 사과라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편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 내용은 끝까지 들으실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판세를 유리한 데만 골라내지 말고 전부 깔아놓겠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8월 9일까지 진행된 순회 경선 누적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46.01%, 95,821표. 정청래 후보가 44.53%, 92,735표. 송영길 후보가 9.47%, 19,715표. 1위와 2위 차이는 1.48%포인트. 표로 따지면 3,086표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도 되짚어보죠. 첫 무대였던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5.05, 정청래 후보가 44.61%였습니다. 차이가 0.44%포인트, 거의 붙어 있었어요. 이어진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6.65, 김민석 후보가 43.85%. 여기서는 정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제주와 인천, 김민석 47.75, 정청래 42.08. 여기서 5%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건 솔직히 아팠습니다. 다음날 9일 강원과 대구 경북 합산, 김민석 48.54, 정청래 44.40. 또 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대구만 떼어놓고 보면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47.82%, 4,600석 3표. 김민석 후보가 46.35%, 4,461표. 차이는 142표였습니다. 경북에서 벌어진 걸 대구에서 일부 되받은 셈이죠. 자, 여기까지가 12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늘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개표된 표를 전부 합쳐도 20만 표를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열리는 표는 얼마입니까? 호남이 약 51만, 서울과 경기가 약 59만, 합치면 110만 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센 표의 5배 가까이가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리당원 전체의 71.2%. 이게 이번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습 경기였습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3,086표라는 숫자를 대세가 결정된 증거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110만 표 앞에서 3,000표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아파트 한 단지, 시장 상인회 하나, 동창 모임 몇 개, 그 정도입니다. 이걸 대세라고 부르는 건 저는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승부의 합격선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 본인입니다. 8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에서 50%를 넘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50%를 넘기거나 육박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호남에서 승부가 이미 결정지어지면 수도권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냐면 이건 자기가 자기 합격선을 그은 발언이거든요. 호남에서 50% 또는 그에 육박하는 숫자. 이게 본인이 설정한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면 8월 15일 익산에서 숫자가 열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한 50%에 닿았습니까? 이건 누가 억지로 갖다 붙인 기준이 아닙니다. 본인이 전국 방송에서 입으로 말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김 후보는 다른 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 방에 50%로 끝장내달라. 쪼잔하게 선호투표니 뭐니 하면서 당의 10위권은 꼴을 놔두면 되겠나. 저는 처음에 이걸 그냥 자신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식을 깔아놓고 다시 들어보면 다르게 들립니다. 길어지면 불리하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선호투표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아무도 과반을 못 넘기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이 상위 2명에게 배분됩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후보가 9.47%를 쥐고 있죠. 그 2순위 표가 어디로 갈까요?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광주와 전남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자동응답 방식이고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6.3%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의 2순위는 70.3%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자, 적청래 후보는 27.8%였고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청래 후보는 그냥 호남에서 이기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1차에서 과반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 후보의 한 방에 끝내달라는 말과 정 후보가 처한 상황은 사실 같은 계산식의 앞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결과에는 가중치도 걸려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경남은 전략지역으로 선정돼 있어서 최종 집계 때 가중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순 합산 숫자조차 최종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작년에 66.49%와 올해의 28.2%. 이 38%포인트의 낙차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공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숫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작년에 66.49%는 실제로 던져진 표입니다. 개표된 결과예요. 올해의 28.2%는 여론조사 숫자입니다. 게다가 그 조사의 호남 부분 표본은 167명이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너스 2.2%포인트라고 표기돼 있지만 167명이라는 규모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단순히 나란히 놓고 38%포인트 떨어졌다고 단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조건도 다릅니다. 작년 상대는 박찬대 후보였습니다. 올해 상대는 바로 직전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인지도도 조직도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숫자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솔직히 무리입니다. 그걸 다 인정하고 나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6.49%라는 숫자가 뜻하는 건 뭡니까? 호남의 정청래라는 정치인에 대한 두꺼운 지층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층이 1년 만에 사라지는 물건입니까? 정치적 지지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층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른바 샤이 정청래입니다. 한 신문이 이번 선거를 표현하면서 쓴 말인데요. 자, 여론조사에는 안 나타나는데 투표소에는 나타나는 지지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근거 없는 희망사항일까요? 근거가 될 만한 재료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마다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기준으로 김 후보 46.8, 정 후보 35.2였습니다. 반면 여론조사 꽃의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정 후보 40.1, 김 후보 39.2로 오히려 정 후보가 앞섰습니다. 서울에서는 정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게다가 에이스 리서치가 8월 9일과 10일 전국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국민 전체에게 물었을 때 정청래 38.3, 김민석 28.7, 송영길 7.8%였습니다. 여기서는 김 후보와 송 후보를 합쳐도 정 후보에 못 미칩니다. 같은 시기, 같은 나라, 비슷한 대상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아직 안 굳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응답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이시서치의 응답률이 2.6%였습니다. 100명한테 전화를 걸면 두세 명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두세 명이 155만 당원을 대표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낮에 일하느라 자동응답 전화를 못 받는 사람,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는 사람, 이미 마음을 정하고 조용히 투표만 하고 끝내는 사람. 이런 분들은 조사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개표에는 나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강한 근거입니다. 실제 개표 결과를 보십시오. 여론조사에서는 10몇 %포인트씩 벌어졌다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린 표의 누적 차이는 3,086표입니다. 1.48%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2개 지역 전부에서 실제 당원들의 손은 여론조사보다 훨씬 매서웠다는 겁니다. 조사와 개표가 계속 어긋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변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투표율입니다. 정청래 후보 측 관계자가 한 신문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상대 측이 가동하는 공조직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투표율이 오르면 정 후보가 이길 것이다. 자, 이건 캠프의 주장이지 증명된 법칙이 아닙니다. 그건 구분해서 들어주십시오. 다만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그 원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직표라는 건 명부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누가 당원이고 어디 살고 누가 전화하면 통하는지 그 파악된 범위 안에서만 조직은 움직여요. 가령 어느 캠프가 관리할 수 있는 명부가 수만 명 있다고 칩시다. 투표 총수가 10만이면 그 수만은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투표 총수가 30만이 되면 같은 수만은 영향력이 3분의 1로 옅어집니다. 이게 투표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조직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분위기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2002년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재의 조직을 이겼듯이.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까?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될 리 없다던 사람이 광주에서 시작해서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그걸 만든 게 조직이었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광주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합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오늘 지금 해주십시오.
내일 저녁 5시면 다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 사람한테 전화 한 통 돌려주십시오. 조직표는 명부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전화 한 통은 명부 밖에 닿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틀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편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우리 편 좋은 것만 늘어놓는 자리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깔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서미화 후보 건입니다. 8월 6일 한 방송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두고 서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국회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 대표가 정청래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달랐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1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가 입법 예고와 규정 변경 예고. 그 뒤에 부처 협의,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4월 15일 금융위원회, 4월 16일 차관회의,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최고위원 후보인 한민수 후보가 8월 8일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률과 시행령도 구분 못하느냐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정당법에 따른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그 뒤 서미화 후보는 방송에서 이 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착오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그러니까 사과하시는 거죠. 하고 확인했을 때 돌아온 말은 오해가 있었던 점에 있어서는 유감이다 였습니다. 착오, 유감. 끝까지 사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쪽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은 어떻습니까? 최민희 의원 건을 저는 오늘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8월 1일 충청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영우 후보가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와 연대하겠다고 밝힌 직후 자리에 앉아있던 최민희 의원이 작은 목소리로 박쥐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크가 켜져 있었습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같은 당 후보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 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선거에서 제일 부족한 게 바로 그 잘못했습니다라는 한마디거든요. 2번째, 김민석 후보 측은 최민희 의원이 김경수 전 지사 관련 발언을 왜곡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사안이라 제가 누가 옳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제일 말하기 어렵지만 말해야 하는 건입니다. 8월 11일 오마이뉴스 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지회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당대회 취재 과정에서 최민희 의원 측이 오마이TV 취재진의 촬영을 감시하고 방해했다. 그리고 그 뒤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취재기자를 지목해 그 기자의 과거 경력을 거론하며 낙인을 찍는 행위를 했다. 그러니 공개 사과하고 최고위원 후보직과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마이TV는 전당대회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태도를 2002년에 어느 보수 신문에 빗대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기자 개인의 경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에 대해서는 그 입장문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마이뉴스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책, 그리고
최 의원 본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요 며칠 이 방송에서 계속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사과라는 건 나에게 향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향하는 말이다. 착오는 원인의 설명이고 유감은 내 기분의 표현이고 사과만이 상대를 향한다. 그 때를 저는 저쪽에 들이댔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도 들이대야죠. 안 그러면 그 잣대는 잣대가 아니라 그냥 몽둥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민희 의원은 오마이TV 취재진에 대한 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문제와 취재를 막았다는 문제와 기자 개인을 지목했다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앞에 것은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두 개는 사과하고 끝낼 성격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오늘 말하느냐? 선거 직전에 우리 편 약점을 스스로 꺼내는 건 상식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원하는 건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입니다. 언론개혁이라는 건 언론을 입 다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깃발을 든 쪽이 취재를 막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사과하지 않으면요. 그 깃발의 글씨가 안 읽힙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어차피 나옵니다. 제가 입을 다물어도 내일이나 모레 누군가는 반드시 이걸 꺼냅니다. 그때 우리 쪽이 이미 그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었는가? 아니면 숨겼는가? 그 차이가 이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의 신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박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2번. 레버리지 ETF 발언에 대해서는 서미화 후보가 착오와 유감에서 멈췄습니다. 취재 방해건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이 아직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의 정확한 상황입니다. 4개의 태도가 두 진영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린 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야말로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정직한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투표 마감 하루 전에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고르는 게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면 공약집을 비교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약은 지키면 지켜지고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선거 때마다 다시 쓰입니다. 안 변하는 게 뭡니까? 틀렸을 때의 태도입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설명이 4개 붙는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조건이 안 붙는 한마디를 먼저 할 수 있느냐? 이번 주에 우리는 그 표본을 여러 개 봤습니다. 82일 텔레비전 토론에서 김민석 후보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저는 이 한마디 자체는 평가합니다. 3주 걸렸지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 회의는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라 자신이 사회를 봤다. 대면 보고가 없었던 사안이다. 경제팀 고유의 사안이어서 사전에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 과도한 정치 공세는 부적절하다. 죄송하다는 한 줄 뒤에 내 책임이 왜 가벼운지에 대한 설명이 4개 붙은 겁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맞지 않는 용어다. 형용 모순이다.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사과를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주식은 신뢰가 기본이다. 저는 이 대응이 아주 정확했다고 봅니다. 사과는 사과대로 인정해주고 회피는 회피대로 짚었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송영길 후보도 사과했습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본주까지 흔들려서 시가총액 60조 정도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사과를 한 겁니다. 다만 정청래 후보는 이 주전에 이미 했습니다. 7월 29일 방송에서 주식하는 국민이 2천만 명인데 얼마나 피해와 상실감이 컸겠느냐면서 집권 여당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문서를 들이대서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는 사과와 몰려서 하는 사과. 조건이 안 붙는 사과와 설명이 4개 붙는 사과.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 저는 그게 당원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눈을 저는 오늘 우리 쪽에도 돌렸습니다. 돌리지 않으면 내일부터 제 말에는 아무 무게도 없어지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일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는 오늘과 내일이 자동응답 투표이고 마감은 내일 8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권리당원 전체의 71.2%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부분은 언론사마다 날짜 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 주 안에 진행되고 그 결과는 8월 17일 대전에서 처음 열린다는 것입니다. 순회 경선에서 공개되어 온 건 권리당원 투표 결과뿐입니다. 대의원 표도 국민 여론조사도 아직 아무도 못 봤습니다. 후보 본인도 못 봅니다. 캠프도 못 봅니다. 기자들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30%는 아직 봉투도 안 뜯긴 상태예요. 호남 결과는 8월 15일 익산에서 수도권 결과는 8월 16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8월 17일 대전에서 발표됩니다. 여러분,